네, 안녕하세요. 저희 5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3장이고요. 달콤한 수학사에서 1번에서 3장 유클리드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동안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탈레스,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순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구석기에서 시작했어요. 구석기, 신석기, 그래서 숫자에 대한 거, 그리고 문명에 대한 걸로 이제 이어나가고 있죠. 자, 근데 이 주요된 수학자들 한번 보시면 구석기, 신석기 있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를 기준으로 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탈레스부터 증명을 해서 그런 거죠. 탈레스가 기원전 625년에서 547년이다 라고 하면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60에서 480, 유클리드가 325에서 270이에요. 그럼 왜 유클리드 파트에서 우리는 유클리드 이름이 들어간 게 딱 두 개 있죠? 유클리드 호재법, 유클리드 원론. 호재법은 사실은 전공하신 분들이 알고 있고 원론이 원체 성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잘 나가는 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스토리를 알려면 그 주변에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를 알면 너무 좋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면 유클리드를 한번 보면 틸에 지금의 레바논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에서 살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틸에서 태어나서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BC 300년에 알렉산드리아로 이동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20대부터는 알렉산드리아 그 이후로 쭉 살게 되는데 이때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톨레미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 수학자들이 조금 이 주변 사람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플라톤이 BC 427에서 347이라면 플라톤이 끝나고 유클리드 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자꾸 이어주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리스타쿠스 그리고 아르키타스. 그러면 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고 있는데 요 흐름 중에서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파로 따지면 잘은 모르겠지만 요 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 그리고 플라톤. 사실은 제가 이런 걸 하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운사에서 나온 수학의 역사라는 책 그리고 이안 스튜어트의 그리고 교양 수학사 그리고 또 처음 읽는 수학의 세계사 신간들 책을 저는 한 네다섯 권 이상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아주 중요하게 깨닫고 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책을 읽을 만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뜨하기 놀라기도 하고 내가 너무 궁금하고 내가 너무 여유롭나? 시간이 많나? 근데 그걸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그만큼 수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미술관에 간 물리학자, 수학자, 그 과학자 시리즈 책이 정말 이 정도 되는 게 한 대여섯 권? 근데 그 책을 다 읽고 오늘도 두꺼운 책들 한 서너 권을 읽고 요즘에 책에 거의 정말 탐독해서 빠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제 스토리 잠깐 얘기하자면은 책을 쓰기로 했는데 어렵네요. 나의 책을 쓰는데 막 글빨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내가 수학에 대해서 모자라구나 부족하구나 더 알고 싶구나 그래서 책을 더 보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지 해서 사실은 수학에 대한 책 10권 정도를 계속 돌려가면서 읽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알아가고 알아가니까 재미있고 아는 만큼 또 궁금하고 또 궁금하고 또 궁금한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이렇게 궁금해하는 게 되게 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처음으로 든다고 해야 되나? 그 전에도 들긴 들었지만 요즘에 좀 과하게 들고 있다라는 저의 현실. 자, 그러면서 이런 부분도 더 재밌게 보게 되는 거예요. 유클리드랑 피타고라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치니까 피타고라스랑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사람들의 연대 나이가 되게 궁금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흐름에 되어 있을까 하면서 연도를 다 찾게 되고 이거를 큰 박스에다가 그려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고 낮에도 보고 이렇게 큰 아주 전지 폼보드에 붙여가지고 약간 수학에 빠져 사는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오늘 들어간 유클리드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아르키메데스. 근데 유클리드랑 아르키메데스가 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옆에 보시면 에라토스테네스, 아폴로니우스, 헤론, 테온, 히파티아까지 다음 시간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이 이제 연결되는데 유클리드 원론에 대한 부분 넘어가는데 너무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저만 재밌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자, 요 책 먼저 달콤한 수학사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써머리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주로 처음 읽는 수학 세계사 부분 조금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유클리드 원론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자, 유클리드는 티레에서 태어나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겠죠. 플라톤 아카데미,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나서 알렉산드리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톨레미, 왕, 네, 그쪽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영토를 펼쳐져 가면서 지식들을 다 갖고 와서 한 곳에 모아버리죠. 근데 지식이 사실은 무기이고, 지식이 바로 자산이고 재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집대성한 게 유클리드가 그걸 다 모은 걸 유클리드 원론이라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건 유클리드가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아요. 근데 본인도 아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책들을 모아뒀다라고 하는 내용들. 자, 그러면 요 흐름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의 구성의 달콤한 수학사, 원론, 원론 이전의 내용, 그리고 에피소드, 평행선 공준, 또 다른 저서, 그리고 유클리드 이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저희는 원론 이전을 한번 볼게요. 여기 낙서가 연결되어져 있네요. 원론 이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원래는 히포크라테스의 책도 있었고 레온의 책도 있었고 테오디우스의 책도 있었고 원체 이 사람이 그리스 쪽이잖아요. 그 전에 책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유클리드가 하나를 더 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 앞에 사람 이름이 잊혀지는 거죠. 이런 흐름이 전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유클리드가 하나를 집대성했구나. 그래서 유클리드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지만 자기가 내세우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특별히 한 거는 사실은 몇 개 안 돼요. 지금 나와 있는 두 개가 다예요. 유클리드 호재법 그리고 소수의 개수는 무한하다 증명한 거. 나머지는 앞에 분들이 했던 걸 다 모아놨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유클리드를 넘어서는 사람이 나와서 유클리드 이름이 또 없어지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책이 뭐냐면, 음, 중간에 나오는 공면자취론, 원뿔 곡선에 대한 거는 유클리드를 넘어서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 역사의 흐름은 진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유클리드가 한 것부터 한번 보면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마 고등학교 때 소개되기도 하고 또 대학 가서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유클리드 호재법. 유클리드 호재법 240을 55로 나누면, 아까 그게 이 내용이구나. 240을 55로 나누면 해볼까요? 실제로. 근데 240을 55로 나누면, 이거 실제로 지금, 유럽에선 이렇게 계산을 해요. 나눗셈 할 때. 240, 55로 나누면 4번 들어가죠. 220. 그럼 빼면 나머지가 20이 되죠. 그럼 여기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을 55로 다시 나누는 거예요. 20이 몇 번 들어가냐면 2번 들어가요. 그러면은 얘가 15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15. 그리고 20에 15가 한 번 들어가죠? 그럼 나머지는 5. 5. 그리고 5가 15에 3번 들어가죠. 15는 0. 그럼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가 나머지가 0이 되니까 240이랑 55의 공약수는 5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 이거 되게 어려웠었어요. 배울 때는. 배울 때 어려운데 이거 이제 프랑스 학교들은 다 이걸로 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익숙해졌어요. 아, 혹시 근데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기 뒷페이지 적어놨는데 240을 우리 버전으로 해볼게요. 240, 55 공약수 찾을 때 5로 나눠주면 11 그리고 얼마 나오죠? 5, 8 끝이죠. 아니다. 48. 여기서 끝나잖아요. 자, 요 방법이 어떻게 나왔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40을 55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 4번 들어가면 220, 20이 남죠. 그러면 여기다가 20, 잠깐만요. 왜 15로 나눴지? 240, 15. 이건 아닌데? 15. 15가 어디서 나온 거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네, 어쨌든. 자, 우리가 실제로 지금 거꾸로 나눗셈을 하는 거죠. 공약수를 찾을 때. 그래서 240, 50으로 놔두고 공약수 거꾸로 몇 번 들어갈까. 근데 이 공약수를 생각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눗셈에 대한 걸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써보면 240, 그리고 대학교 버전이죠. 240은 55가 4번 들어가고 20이 남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20을 처리할 때 55를 20으로 처리하는 거죠. 20이 2번 들어가고 15가 남는 거에 곱하기 4는 20. 그럼 얘는 20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다시 적어보면 20이 8번 그리고 15가 4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5가 처리가 안 되는데 5는 네, 이제 5로 기준 다시 나눠보는 거예요. 얘는 5가 한 번 있고 5를 더해주는 거. 얘는 5가 한 번 있고 얘를 더해주는 거. 얘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자꾸 더 작은 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20이 8번 있고 9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5 더하기 5 하수.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15가 9번 있고 15가 4번 있으니까 15는 13번 있고 그리고 5는 9번 있는데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근데 5로 표현 가능하냐? 15는 5로 표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아름답게 쓰고 있지 않은데 오늘 그냥 마음 편하게 해볼게요. 마음 편하게. 오 마이 갓. 할 수 없다. 아, 얘가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위에다 적어 볼게요. 네. 여기 5 곱하기 3이 되니까요. 5 곱하기 3. 그러면 5 곱하기 3, 3이 39. 그리고 5가 9개. 즉, 5가 48. 5로 둘 다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240, 55 곱하기 4네? 20이 남네? 그럼 55는 55는 20으로 할 수 있나? 오케이. 20을 했더니 15가 남네. 오케이. 그러면 15 더 작은 수. 그러면 20은 15로 할 수 있나? 오케이. 20은 15 더하기 5. 자, 그러고 나면은 15가 했는데 5가 또 남아요. 그러면 15는 5가 되나? 5가 되네. 그럼 5 곱하기 뭐? 그러면 이거 하나로 끝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엄청 복잡하죠. 공약수 찾는 과정이. 그래서 유클리드 호재법 아주 간단하게 두 선만 긋고 계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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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거꾸로 나눗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배우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 많이 생략이 되는데 그럼 이건 언제 되냐? 나중에 대학 가서 또 필요한 부분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큰 차수에 대한 거 할 때. 오케이. 자, 그러면 유클리드가 바로 이런 부분을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명확하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소수의 개수는 무한하다 증명하는 건 무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무한하다? 오케이. 그럼 역으로 유한하다고 하자? 아니네? 이런 방법을 이제 하는 거죠. 요 두 개가 아이디어고 나머지는 대체로 앞에 했던 분들에 대한 내용인데 바로 그 내용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 공준, 공리 세 가지로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의는, 이것은 무엇이다 define 하는 내용이에요. 공주는 기본 개념을 뜻하는 거고, 공리는 기본 내용을 뜻해요. 전체는 13권인데요. 우리가 원론에 대해서 수학 전체적인 교과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분명히 책이 있었어요. 히포크라테스도 글이 있었고, 레온 책도 있었고, 테오디우스 책도 있었고. 근데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좀 이거 저거인데 이게 다 모아서 한꺼번에 있는 책이 딱 나오면 앞에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어지죠. 왜냐면 이 한 권에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이 책만 많아지고 이 책이 지금 남아서 역사가 된 겁니다. 요즘에 이런 내용 너무 많아요. 결국에 이게 잘 팔려서 이게 역사고 남아있으니까 진짜 써야 됩니다. 듣고 계시죠? 써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써서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공감을 하고 그게 바로 세상에 대한 기여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유클리드 원론은 전체 13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유클리드라고 하면 우리가 다 기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클리드가 숫자 파트도 있었어요. 아까 봤던 게 바로 유클리드 호재법이 있었던 거죠. 네, 1에서 6은 평면 기하 파트예요. 1권은 작도랑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2권은 분배 법칙, 그리고 3, 4권은 원에 대한 거, 5권은 비례, 그리고 6권은 닮음에 대한 거. 사실 생각해보면 네, 정확하게 중학교 때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좋아요. 자, 그리고 7에서 10은 수론이 되는 거예요. 비율과 약수, 초5부터 그리고 중학교까지인데 이게 넘어가면 고등학교 인수분해까지 연결되겠죠? 그리고 등비수열, 그리고 입체수, 등비수열 들어가니까 이제 고등학교 파트 될 거고 홀수와 짝수, 소수, 완전수, 수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무한하다라는 개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115개 명제가 나오면서 무리수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피타고라스까지는 무리수에 대해서 비밀리에 묻어왔다면 이제는 이 책에서 많은 게 오픈이 되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오늘 조금 이야기 저 아직 잘 못 풀었어요. 정말 다들 천재가 아닌가 아직도 생각해도 잘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11, 12, 13은 다시 도형으로 들어가는데 기하 파트, 그리고 여기는 측정이죠. 입체 도형의 부피 파트까지 연결되고 정다면체, 네, 피타고라스 그리고 플라톤의 정다면체 내용까지 연결돼 있어서 이 책은 사실은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 학생들이 읽기 너무나도 수월한 책이어서 오늘 조금 아까 했던 처음 읽는 세계사 좀 두껍죠? 그리고 완전 두껍죠? 경문사에서 나온 책들 조금 보여드릴게요.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부분.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네. 원론이 이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다. 원론의 내용들이 원체의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재미 삼아서 오늘은 요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짚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오늘은 요거 한번 해볼까? 또 짚어서 한번 공부해보고 오늘 저는 유클리드 호재법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뒤에 하나 더 있는데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또 재미있게 해도 되고 깊이 있게 해도 되고 막 이렇게 애써서 하기보다는 좀 흥미롭고 재밌게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책에서 에피소드가 나와 있어요. 유클리드가 수학을 가르치는데 누가 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수학이 그런데 그래서 수학 배워서 뭐 합니까? 어떻게 유용합니까? 그랬더니 유클리드가 이야기를 하죠. 쟤한테 돈 주고 보내라. 얘는 뭐라 그럽니까? 실용성을 따지려고 한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지난번 제가 하면서도 이게 누구였죠? 라고 한번 물은 적이 있었죠. 네, 그 내용이 바로 이 파트에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면 네, 요 내용 69페이지입니다. 유클리드는 건설, 설계, 사업 운영 등과 같은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학이 유용하다는 것을 이해하고는 있었지만 수학의 실제적 가치는 사고력 개발에 있다고 생각했다.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사고력 훈련과 논리적 근거를 세울 줄 알게 되며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수학은 인간의 정신 외부에 있는 진리를 추구하며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수학을 철저히 연구하는 모든 현명한 사람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이 믿고 있는 수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학생들에게 강조하진 않았다.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유클리드 제자가 수학을 배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클리드는 하인을 불러서 제자에게 그가 공부한 대가로 동전 한 입을 주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네, 그러면서, 뒤에 내용이 더 없네요. 그리고 다른 책에 있나 봐요. 어, 수학을 유용함으로 배우려고 하다니, 이 돈을 받고 해라. 뭐, 이렇게 설이다 보니까 되게 내용들이 다양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아까 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으면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톨레미를 왕으로 만들고 알렉산더는 열심히 영토를 확장하고 있어요. 톨레미가 황제로 있으면서 유클리드 기하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근데 유클리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고 뭐 기하가 그렇잖아요. 좀 어렵기도 하고. 그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플라톤 대학에 아까 다녔다고 얘기했죠. 플라톤이 있던 그 학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학교 뭐라고 해야 될까? 정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수학을 모르는 자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뭐 조금 정치가라고 해야 되나? 자기 스스로 뭔가 입지를 세워서 뭔가 하려면 수학이 필수라는 거예요. 아마 플라톤 대학에서 수학은 처음부터 못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다른 걸 하고 나서 어느 나이가 돼야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그 전에 입문하기까지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되게 고귀한. 그러니까 아마 그런 대학에 다녔고, 그리고 피타고라스, 이제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클리드도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어렵다. 그래서 좀, 나 왕인데, 조금 더, 이런 거죠. 자신만의 의류, 가구, 전차, 심지어 왕실만이 사용하는 도로에 익숙해져 있던 톨레미가 기하학을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냐고 물었어요. 이 유명한 말이 나오죠. 유클리드가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 왕이 가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그렇게 뭐 유치해지지도 않고 뭐 아주 쉽게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기하학은 왕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은 수학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멋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뒤에 내용 조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처음 읽는 수학의 세계사 우케 가키 와타루가 쓰신 책인데 되게 재밌는 건 수학과 문명에 대한 거는 중국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우에가키 와타루 책은 일본 사람이 있었죠. 그럼 일본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용훈 선생님 그리고 그분은 일본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김민영 교수님 이런 분은 또 영국에서 공부했잖아요. 영국의 영향.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책을 한 권만 읽어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서 배웠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고 저 영향을 받고 특히나 제가 이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아, 근데 유클리드는 플라톤한테 배우면서 플라톤이랑 얼마나 가까웠을까? 플라톤이랑 얼마나 대화를 주고받았을까? 플라톤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을까? 유클리드는 플라톤을 어떻게 봤을까? 그리고 플라톤 제자들이 있잖아요. 플라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까 처음에 나왔던 플라톤이 아까 여기 아르키타스를 만나요? 첫 시칠리아 여행에서 388년에 시칠리아에 처음 갔을 때 둘이 서로 만나요. 그러면서 서로 알게 되는 거고, 이 아르키타스가 다시 유클리드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플라톤 영향만 받았겠어요? 당연히 플라톤 죽었잖아.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영향도 받았겠지. 근데 또 플라톤은 수학 위주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했던 대학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겠어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학교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 플라톤의 수많은 사람들, 그 외에도 소소하게 학교라는 그런 시스템에서 많은 수학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얼마나 교류했을까?
얼마나 영향을 받았고 무엇을 만들고 싶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클리드는 특히나 가장 탑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잖아요. 그럼 알렉산드리아에서 무엇을 만들고 싶었을까? 그 원론을 다, 정말 그걸 다 집대성하고 다 모을 때, 한 권 한 권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수정할 거, 그리고 덧붙일 거, 더 할 거.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원론에서 정다면체. 플라톤의 정다면체를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이 책의 구성을 보면서도, 기하를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수론을 좀 하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정다면체 하면서 플라톤의 사상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사실 어젯밤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책 읽으면서 감동하지 눈물을 별로 흘리진 않는데, 아, 어, 정말 그 수많은 수학자들의 손에 거쳐서 묻히고 묻혀지면서 또 유클리드가 또 책을 남기고 그 유클리드 책을 읽으면서 전 세계에서 또 움직이면서 정말 수천만 명의 손을 거쳐서 지금 내 앞에 이 책들이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막 수학책들을 다 껴안고 싶은 느낌? 그래서 어제 괜히 막 스탠퍼드 수학 공부법 책도 꺼내고 정말 거의 몇백 권이 있는데 그 책을 다 보면서 그냥 생각나는 거 다 꺼내서 다시 한번 봤던 거예요.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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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단위로 책 내용 거의 다 아니까 내가 보고 싶은 기억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연결해서 막 보는데 어제는 정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여기서 보면 피타고라스에서 플라톤, 그리고 유클리드 계보가 이어지면서 또 유클리드 원론 책들이 전국이 아니죠. 해외로도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펴져나가면서 거기서 다시 펼쳐나가는 이 아르키메데스 하고 나면 이제 다시 우리가 인도,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흘러가는 이 흐름들.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에 이 역사 수학을 하면서 정말 이 70만 년, 2000년, 3000년, 4000년. 이런 4000년 역사 여행을 하고 있는 느낌? 3000년. 그 3000년이라는 숫자가 우리 몸에 그걸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수학은 진입 장벽 자체가 되게 어렵지만 그림은 모두가 쉽게 생각을 하고 벽화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제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3000년을 내 몸과 하나로 막 큰 토네이도가 넘어가는 느낌? 그래서 정말 수학과 하나 되고 있는 그런, 네, 뭐 이상하다면 이상하고, 네, 흥미로운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책을 한번 보고 오면 피타고라스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매스메틱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마테마타. 제가 마테마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마테마타는 라틴어 쪽인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이 책에서는 그리스어라고 돼 있더라고요. 마테마타는 배우다라는 의미, 만타노에 파생된 마테마의 복수형이래요. 그래서 배워야 할 것들, 수학은 배워야 할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피타고라스 학파가 수학을 네 개로 나눴어요. 수, 양. 여기까지는 쉬운데 뒷부분에 정지 상태인지 운동 상태인지. 그래서 이거를 표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정지 상태의 수가 수론이고 운동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 수가 음계론이다. 음악이다. 이쪽이 아마 비율 파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파트가 비율, 뭐 약수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뭐 삼각수 또는 사각수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많이 붙였잖아요. 그 뭐죠? 친구, 완전수 이렇게 그냥 수를 관찰하는 부분 그리고 움직이는 비율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양에 대해서 정지하는 게 기하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움직임을 연구하는 게 천문학.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르타는 쿼드리움 넣어서 화 어디 있나요?
쿼드리움. 똑같네? 쿼드리비움. 그래서 학문이며 기술이 아니다. 이 네 가지 파트, 이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면 수론이 아리스메틱, 아마 되는 것 같고 계산하는 게 로지스틱. 그래서 로직이 그 수론보다는 조금 낮은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저렇게 흐름대로 가면서 이데아에 대한 내용들까지 플라톤으로 넘어오면 국가론에 대한 내용에서 비례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점들을 또 재밌는 거는 어, 음흠.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플라톤의 원서를 읽고 싶은 거, 국가론이라든지. 그래서 최근에 또 티마이오스 책도 읽고 있어요. 음흠. 그 수학에 대한 파트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피타고라스의 형상적 자연관의 연장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에이도스의 개념으로 발전한다. 네, 그래서 이 플라톤주의적 수학과는 이데아와의 형상의 개념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데아와 형상인 플라톤주의적 수학과는 형태가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유한을 존중해서 무한은 유한보다 하위 개념으로 간주한 데서 이 말이 되게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쭉 나오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무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게 그리스어로 아페이 이론이라 한대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런 약간 깊은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단어는 부정 접두사인 그리고 한계, 한정을 의미하는 페라스.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 한정되지 않는다. 무한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아낙시마스로스가 만물의 시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랑 연결되는 내용이 됩니다. 극한과 무한의 내용이 나오면서 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티마이오스 그 책에 나와 있는 물, 불, 공기, 흙 네 가지 제 4원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건 원론이란 이름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원론이라고 했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어, 유클리드 기하학의 그리스어 제목이 스토이케이아가 된 이유를 살펴보자. 그랬더니 그 앞에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스토이헤이아 또 마찬가지 그리스어가 될 텐데 밑에 보이는 정삼각형, 정사각형에 대해서 삼각형 분할한 거예요. 중심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그래서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이 탄생하고 정삼각형, 정사각형으로 만든 입체 4대 원소가 되는 거죠. 4면체, 8면체, 12면체, 그리고 20면체.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정십이면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에 대한 내용으로 피타고라스 시작해서 플라톤에 이어진 정다면체의 관심이 이제 네. 유클리드 원론에서 맨 13장에서 마지막으로 요 정다면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유클리드가 바라보는 플라톤에 대한 어 뭐라고 해야 돼? 정신적인 지주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신 세상? 책이라는 게 너무 흥미롭고 대단한 것 같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실 정다면체는 나중에 우리가 아는 그림들 안에 들어가 있는 불그림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그거는 케플러가 그렸어요. 케플러 사파로 인해서 뒤에 또 연결되는 내용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기 표가 전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1권에서는 정의, 공준, 공리, 명제가 나와서 평면 도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2권에서는 정의 2개, 기하학적인 대수, 3권에서는 원, 그리고 4권에서는 내적 다각형, 외적 다각형, 즉 원과 연결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례, 그리고 응용, 그리고 7, 8, 9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론 파트, 그리고 특히 자연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10권에서 무리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무리수에 대한 에피소드도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고 11권에서 앞에서 나왔던 평면 도형을 입체로 넘겼을 때 입체 도형 그리고 실증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정다면체론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응? 응? 어라? 음, 이게 지금 사라졌네요. 오케이, 오케이. 사라질 수 있어. 응. 121쪽이었구나. 제가 이거 책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밀리의 서재를 보는데, 밀리의 서재에서 그냥 수업에 필요한 내용만 잠깐 가지고 왔는데, 121페이지 보시면, 이 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와 있는 아까 12권에서 비례에 대한 내용 있죠? 원의 측정에 대하여. 이 부분이 바로 아르키메데스가 이거에 대해서 새롭게 증명을 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실진법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유클리드가 해놓은 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나하나 더 분할이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12권의 명제, 무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플라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음, 명제 12번. 구는 각 지름의 세제곱의 비율을 가진다. 구의 부피에 대한 내용들. 요런 게 다시 아르키메데스의 구적법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구와 원기둥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모래알을 세는 사람들. 음, 그럼 이야기를 다 한 거죠. 요렇게 연결이 돼서 유클리드 원론이 나오면서 이 원론이 나오기 이전에 수많은 책들이 있었고, 유클리드는 플라톤 대학을 다녔고, 그 플라톤 대학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알렉산드리아에서 모든 수학적인, 전 세계적인 수학이 모이는 그걸 다시 집대성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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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녹화되니까요. 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집대성 하고, 이거를 실제로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가르친 내용들을 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또 연결해서 하고, 이게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라든지 다른 아시아 그리고 다른 국가까지 다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학이 여기까지가 아르키메데스까지가 고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중세는 뭔데? 그럼 내용이 다시 또 흐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음. 자, 그러면 음, 아폴로니우스. 네, 아폴로니우스부터 아까 처음에 있었던 거 다시 돌아가서 저는 요 내용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 앞에 구석기부터 문명에 대한 내용 하고 나서는 탈레스부터 여기서부터 수학이 시작이구나.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근데 이들이 다는 아니었다. 그 사이에 플라톤이 있었다. 그리고 그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였다. 피타고라스랑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이였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리고 이 플라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제자가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뭐 못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플라톤이 시칠리아 첫 여행에서 아르키타스를 또 만나가지고 다시 교류하면서 그 책에 대해서 다시 배울 거고, 그리고 아리스타쿠스가 또 만나게 되고 다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뭐 엄청 수만 명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만나듯이.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새로운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가 재미가 없더라도 누군가가 흥미로운 얘기를 하면 또 흥미를 갖게 되고,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도를 확 올리지 않더라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그런 자극과 영향, 이런 흐름으로 수학이 계속 발전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유클리드에 대한 원론에 대한 내용을 아르키메데스가 연결합니다. 원론 12권에서 명제 2번, 그리고 원론 12권에서 명제 18번. 네, 요렇듯이 자기의 아이디어들, 내가 책이 나왔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이런 부분 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봤어. 내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 이런 것들을 내면서 세상이 기여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지금 저처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게 남들한테 궁금하지 않더라도 궁금한 얘기를 들어봐야 궁금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야, 나는 이러이러해. 너네 어떻게 생각해? 들어봐야 자기도 생각하는 부분이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요런 내용이 다시 에라토스테네스, 그리고 아폴로니우스, 헤론, 데온, 히파티아. 사실은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에라토스테네스는 뭐죠? 소수 부분에서 체. 그리고 아폴로니우스는 도형에 대한 부분. 헤론은, 저건 뭐죠? 삼각형. 내접 삼각형에 대한 공식 만들었죠. 그리고 태연 같은 경우는 유명한 걸 잘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고, 히파티아는 태온의 딸인 거고, 마찬가지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일했었고, 아마 그 태온이랑 존경하는 사람이 유클리드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못해도 태온이 지금 300년이라고 치면 여기는 기원전 300년이니까 600년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 600년 동안 아직도 대성대하게 알렉산드리아가 건실하게 그만큼 그 시대에 대한 배경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네. 전 여기서 음흠, 여기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인 거예요. 여전히 유클리드가 나오기 때문에 유클리드 제일 어려웠던 게 이 바로 평행선 공준입니다. 평행하다는 게 무엇이냐? 그럼 책을 또 다시 한번 볼까요? 평행선 공준. 네, 70페이지입니다. 23개의 정의, 5개의 공준, 5개 공리 중에서 아까 공준이 뭐라고 했냐면 기본 개념이라고 했어요. 기본 개념 4개는 쉬워요. 5번째가 어렵습니다. 한 점과 한 직선이 주어졌을 때 다른 직선과 만나지 않으면서 만나지 않으면서 그 점을 지나도록 그려지는 직선이 오직 하나이다. 바로 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평행하다. 우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냐? 서로 거리가 같다. 평생, 계속. 자,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중학교 때 다른 선분을 그어서 이 같은 동의각, 위치 각이 서로 같다면 평행하다. 또는 이각과 이각이 서로 같다면 막꼭지 각이 되죠. 이게 그래서 중1 때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 때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발목 잡히는 거예요. 뭐냐면 구면에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구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구면에서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렇게 적도 하나, 그리고 어, 이 그림이 뭐죠? 밖에 뭐 중심에 있는 경도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러니까 구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구면에서 삼각형도 여기서 직각으로 가고, 직각으로 가고, 직각으로 가면 이런 그림인데, 구면에서는 180도보다 큰 삼각형이 나오는 거고, 구면을 생각하면 평행하다. 이게 오직 하나뿐이다. 평행한 선이 오직 하나뿐이다. 그 점을 지다는 게 라는 말이 깨진다는 거죠. 음흠. 자, 그러면서 이게 바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금 어려워지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72페이지에요. 1854년이에요. 독일의 수학자 게오르그 리만은 구면 기하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마주보는 끝에서 두 점을 지나는 원을 대원이라고 정의했다.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경도선들이 대원의 예들이다.
평행한 직선들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두 직선은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난다. 결국 임의삼각형의 세 내각은 180도가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죠? 180도보다 크다. 1826년 러시아 수학자 리볼라스 로바체스키는 두 개의 트럼펫에 붙여놓은 이렇게 트럼펫이 뭔지 알죠? 얘가 닫혀있진 않죠? 얘는 약간 무한으로 열려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푸쉬. 발음이 어렵네요. 퓨도스피어. 의사구에 대한 또 다른 비클리드 유학화 기하를 발견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쌍곡, 이렇게 붙인 쌍곡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럴 경우에는 그 모든 삼각형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0도보다 작다. 그리고 1824년 독일의 칼 프리드리히 가우스 또한 180보다 작은 삼각형과 무한히 많은 평행선이 있는 하이퍼볼릭 기하, 쌍곡선형 기하.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거 잠깐 한번 적어보면 여기 있죠? 평행선 공준에서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비유클리드가 나오는 거죠. 비유클리드. 자, 비유클리드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구면기하. 180도보다 삼각형이 더 커지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마지막에 나오는 하이퍼볼릭 기하. 아하. 요런 내용이 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에서 넘어가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놀랍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n으로 나오구나. 오케이. t로 만들어서 얘를 n을 지웁시다. n 사라지세요. 오케이. 네. 이런 거 보면 인간의 상상하고 생각한다는 게 얼마만큼 퍼져나가는지 너무 경이롭잖아요. 아닌가요? 자, 수학협회에서는 비유클리드 기하의 발견에 대해서 초기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원전 300년 그리고 지금 1800년이니까 2100년을 뒤집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어요? 교과서 정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게 아닌 것도 있어. 이런 내용이 1800년도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비유클리드 체계가 틀리지 않았고 물리학을 비롯한 다른 과학에서 실제로 응용이 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연에서 있고 관찰할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자 하는 개념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수학의 세계는 너무나도 장엄하고 멋있습니다. 자, 또 다른 저서에 뭐가 있냐면 또 다른 저서. 음흠. 데이터라는 게 나와 있대요. 데이터는 자료론인데 평면 도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도형의 분할에 대한 거, 그리고 물리에 대해서 광학, 천문학에 대한 내용 더 있고 여러 건이 더 있었대요. 원추곡선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원추곡선론에서 기원전 200년에 아폴로니우스 아까 적었죠? 아폴로니우스가 쓴 원추곡선론이 코닉스가 출간했지만 현재 모두 남아있진 않습니다. 모두 남아있지 않고요. 모두 남아있지 않다. 바로 이 말이 더 좋은 책만 남았다. 이게 역사가 뭔가 통합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좋은 게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면자치론에 대해서 회전하는 거요. 회전체에 대한 책들. 그리고 음악의 원리에 대해서 피타고라스의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악 이론에 대한 거. 그리고 오류론, 논리적인 거, 잘못된 증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정명제론,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동시대에 다른 사람이 썼지 않았을까? 유클리드는 뭐였어요? 그동안 나온 책들을 집대성한 거죠. 그래서 유클리드 이름을 넣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쓰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썼든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배우고 싶은데. 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누가 기여했고, 누가 발견했고, 누가 어떻게 됐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이 알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플라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플라톤 쓰셨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에 대한 걸 하면서 플라톤이 역사의 기준점이 되듯이 유클리드가 이 모든 책들을 집대성해서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으고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 우리는 원론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죠. 음흠. 자,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유클리드 이름을 아라비아어로 번역을 하는데 아라비아어로 번역할 때 유클리드라는 이름으로 썼대요. 그래서 전 이게 아라비아어인지 몰랐어요. 유클리. 이게 열쇠란 뜻이고 대가 측량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측량을 하기 위한 열쇠. 음, 이런 내용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때 증명할 때 항상 이거 QED 저도 되게 많이 봤던 내용인데 너무 좋았어요.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구아에라 데몬스트라주. 이렇게 증명했다. 수학은 증명에서 시작해서 증명으로 끝나는 거죠. 어, 이렇게 증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QET 점 이렇게 찍는 거죠. 라틴어로 인해서. 경이롭고 놀랍고 너무 멋진 내용들이죠. 어,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아까 유클리드 호재법도 들고 왔지만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그 내용은요, 이 수학의 역사라는 책에서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제가 뭐 따로 자료가 없어가지고 아직 올리진 않았어요. 그냥 경문사에서 나온 책이고 저자 잠깐 소개해드리면 칼 비점 보이어 책인데요. 브루클린 대학의 수학 교수이고 수학의 역사에 대한 고전적인 여러 저작을 쓰셨어요. 그리고 유타 C. 메르츠바라는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과학사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스미스소니언 연구소 수학과 명예연구소장이고 LHM 연구소장이에요. 그리고 2000년에서요. 2000년이 세계 수학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여서 펴냈다고 해요. 혹자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책 한 권이면 다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어떤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음, 쉽게 설명하는 건 좋은데, 조금 더 궁금하고 갈증이 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더 소개해줘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뭐, 그게 싫으신 분들은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책 보면 다 된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저자의 관점이 들어간 거라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며 영국에서, 미국에서, 독일,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인도,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각 나라의 수학자들이 자기가 이해한 바, 그리고 믹싱이잖아요. 중국 사람이 미국 가서 공부하면 중국의 사상과 미국의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게 섞이는데 이 사람은 중국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 중국에 잘 아니까 이런 부분들이 믹싱돼서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작년의 수업들은 수학 천재들을 소개하는 과정으로 계속 나만 알긴 너무 아깝고 지금 이런 현존하는 수학 천재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수학 역사를 하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기도 하고 너무 신나기도 하고 저의 부족함을 너무 알기도 하지만 3천년에 저는 뭐 너무나도 비할 바 없잖아요. 그냥 너무나도 뭐 감축드린다고 해야 되나? 너무나도 감사하고 경이롭고 너무나도 큰 기회이고 제가 이렇게 3천년이라는 강의 바다에 이렇게 몸을 담그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어요. 상어도 없고 고래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3천년의 바다에서 유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책은 114페이지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 이게 상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책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양 자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114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음, 음흠. 여러분은 흥미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흥미 있으니까 저의 시선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01쪽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5장은 영웅의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을 손에 넣는 것보다는 사물의 원인을 하나라도 발견하는 쪽을 택하겠다. 데모크리투스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 저자는 기원전 5세기에 걸쳐서 어느 정도 탈리스랑 피타고라스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4세기 때 플라톤의 시대가 되기까지 그 전까지 문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이후부터는 수학의 영웅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히파수스, 그리고 데모크리투스, 트라키아의 데모크리투스, 아까 방금 얘기했던 사람, 엘리세이 히피아스, 그리고 그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 우리 히포크라테스는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클라주멘의 아낙사고라스, 요 사람 다뤘어요. 그리고 엘레아의 제논의 역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히포크라테스는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실 거고, 그 원에 대한 내용 있죠? 음, 피타고라스 증명하면서 원에 대한 부분, 그거가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히포크라테스 구조법 말고, 여기 보시면, 아르키타스를 전 얘기하고 싶어요. 음흠. 이 부분 잠깐 읽어드릴게요. 113페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피타고라스는 말년에 메타폰툼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기원전 500년쯤에 죽었다고 한다. 자, 크로톤에서 망명한 사람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필로라우스란 사람이 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교리에 대한 책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래요. 이런 거 너무나도 안 알고 싶을 수 있지만 저는 너무 알고 싶어 했던 내용들. 책을 출판하는 허가를 받아서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해요.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피타고라스 학파라는 아주 정말 수백 년은 아니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그게 책으로 출판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라톤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교회에 대한 지식을 얻은 것도 분명히 지금 이 책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음, 저는 누굴 얘기하고 싶냐면 바로 이 필로라우스의 제자 아르키타스에 대한 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르키타스는 기하보다는 산수를 중시한다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전통을 이어는 왔으나 그의 수에 대한 열정은 필로라우스의 초기에 보이듯이 종교와 신비주의가 그렇게 뒤섞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아르키타스는 산술, 기하, 소 반대 평균을 음악의 응용에 대한 것도 썼는데 그 셋째 평균을 조합 평균으로 바꾼 것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 평균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르키타스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는 부분 전 너무 알고 싶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아르키타스는 수학의 기본에 대한 오래된 논문을 쭉 훑어본 것 같대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아르키타스가 무슨 일을 하냐? 미쳤어요.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수학자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아르키타스. 너무 놀라운데 이 사람은요. 지금 좌표가 안 나와 있어요. 좌표가 안 나와 있는데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x제곱은 y제곱 플러스 z제곱. 2ax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요게 직원뿔
여기가 직원 기둥,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좌표가 없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그렸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게 원환체.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그냥 3D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곡면이 다 이제 네, 곡면이죠. 이 곡면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이 점에서 직원 기둥의 옆면을 따라서 XY 평면을 수직으로 내린 바로 그 거리를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여기서 그냥 잠깐 스토리 얘기해드리면 아르키타스는 수학에 이바지한 것 중에서도 친구 플라톤의 목숨을 구하려고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로 넘어갔어? 역사 수학? 음, 음. 아르키타스. 아까 언제 만났다고 했죠? 처음 시칠리아 여행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둘이 친구였다고 해요. 플라톤도 아마 성격이 좀 있었겠죠? 들어오지 말라. 국가론, 이데아론. 자, 근데 이때 군주가 디오니소스였는데 한평생 피타고라스 학파인 수학, 기하학, 숭배에 깊이 빠져져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음, 디오소스하고 부딪혔던 것 같아요. 이때 바로 이 아르키타스가 중요한 중재를 해줬다고 그래요. 뭐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요것으로 세제곱근을 만들어내는 정육면 제 배적이 되는 제가 아직 잘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지금 네, 들어오셨죠? 이제 네, 한번 풀어봐 들었습니다. 주세요. 못 풀어요. 선생님 못 풀어봐 풀어요. 주세요. 못 풀어요. 자, 그래서 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x제곱은 어려우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죠. 플러스 z제곱. 네.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요. 2ax. 보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2ax는 x제곱. 요거 3D 계산기, 그래픽 계산기예요. 저는 못 따라가니까 그림으로. 자, 요거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설정 사항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보죠. 네, 파란색. 자, 그리고 나서 네, 했어요.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옆으로 보이는 중간에 직원 뿔과 뿔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면서 중간에 기둥이 있는 거죠. 자, 여기다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제곱은 4a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요거에 대한 색깔은 노란색으로 바꿀까요? 음, 네, 지금 A 상황을 이렇게 되는데 노란색이 안 보이지? 선 굵기 맞는데? 보이기 했는데? 같이 보이기? 상관이 없는데? 으흠. 삭제하고 를 바꿔야 되구나.
노란색이 안 보이네요. 왜 그렇지? 아직 이런 수준입니다. 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여기 중간에, 자,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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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조금 더 키울까? 노란색이 안 보이네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A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네, 정육면체에 대한 배적을 원래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 저도 지금 이 내용이 별로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좌표도 아닌데 이걸 찾았다니까 너무 이해하더라고요. 네. 네, 이 부분 저도 궁금해서 요거 이번 주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